3월 4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발전이 심취된 서남권 지역에 대해 대개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김포공항 명칭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바꾸고 국제선 확대 계획도 포함됐는데 공항과 인접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국제공항 인근 주택가입니다. 지은 지 30년 넘은 낮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주변에 공항이 있어 고도 제한이 있는 서울 서남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서울시는 강서구를 비롯한 영등포구, 관악구 등 7개 자치구에 대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3,000km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선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괜찮구나. 외국에서도 어찌됐든 김포공항보다는 서울을 붙이면은 더 외국인들도 더 인식이 있고 우리나라. 하지만 취약 노선이 늘면 그만큼 소음 피해도 더 커진다며 반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소음 공해로 인해서 전달이 차단되잖아요. 그런 정책 수립을 책상머리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나는. 최소한의 협의 과정조차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음 피해 지역의 51%가 양천구 구민입니다.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제선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반발에 주민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전남 보성군은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국무총리상도 수상했는데 국내 음료기업과 MOU를 체결한 보성군은 차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활한 산비탈에 싱그러운 녹찻잎이 가득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국내 녹차 최대 산지인 전남 보성군입니다. 해풍과 따뜻한 햇살을 맞아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합니다.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청정 지역입니다. 녹차밭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싱그러운 설렘을 많이 갖게 됩니다. 녹차의 풍부한 맛과 향을 인정받아 보성군은 국내 음료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자라는 그런 신념 하나로 이제 보성의 말차 함량이 높은 그런 음료를 저희가 출시를 하려고 하고. 보성군은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차지해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건 보성군이 유일합니다. 보성군은 청렴함을 바탕으로 차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정 보성에서 자라나는 보성차와 보성의 깨끗한 이미지 두 개가 합해져서 보성차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성군은 녹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마임축제와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올해부터는 레고랜드 일대에서 열립니다. 춘천시는 축제 부주약부 문제를 해결했고 레고랜드는 연계 관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하중도 부지입니다. 축구장 7개 규모 54,000제곱미터 주차 공간이 올해부터는 축제장으로 변신합니다. 레고랜드는 지난달 28일 춘천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 해당 부지를 축제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말 예정된 춘천 마임축제를 시작으로 문화도시박람회, 막국수 닭갈비 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춘천시는 대규모 축제 때마다 반복된 부지 확보와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레고랜드와 협약을 맺어서 레고랜드 인근에 축제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축제 자체도 발전하고 방문객이 매년 65만여 명으로 목표 연간 방문객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던 레고랜드는 축제 연계 효과를 기대합니다.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중도도 즐기고 또 레고랜드도 즐길 수 있는 데 있어서 저희는 윈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와 춘천시는 공동 홍보 마케팅과 티켓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기록이 새겨진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의 명칭이 50년 만에 바뀝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는 명칭에 암각화를 넣기로 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평한 바위 위에 기하학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한문 글자도 보입니다.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입니다. 선사시대 문양부터 신라시대 화랑이 새긴 글자까지 700여 종의 명문과 암각화가 한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계속 쌓여간 그런 사례죠. 통일신라시대까지 계속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1973년 국보 지정 당시 신라시대 명문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각석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천전리 각석이란 명칭이 50년 만에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바뀝니다. 각석보단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암각화를 붙인 겁니다. 인류 최초의 고래잡이 기록물인 국보 방구대 암각화와 명칭을 통일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울산시는 인근에 있는 두 암각화를 인근 하천의 옛 이름을 따 방구천의 암각화로 묶어서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방구천의 암각화 특징을 더 정확하고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울산시는 한반도 최초 활쏘기 그림이 있는 천전리 암각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세계 활쏘기 대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선 해마다 4번씩 시민들을 위한 무료 문화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로 시작해 지금은 일반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데 어느덧 21년째를 맞았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프랑스 음악가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오페라 곡이 클래식 기타의 선율을 타고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관객들은 음악에 맞춰 박수로 열기를 더하고 함께 노래도 부릅니다. 너무 어렵거나 그런 곡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곡들을 하고 그다음에 뭐 영화 음악, 그다음에 가요 같은 곡을 저희 경기 이천에서 193번째 진행된 양정분의 작은 음악회입니다. 지난 2004년 산부인과에서 산모들 건강을 위한 공연으로 시작된 뒤 코로나 사태 때를 빼고는 21년째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어쨌든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이천 시민들 많은 사랑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제가 환원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클래식과 뮤지컬, 국악 등 다양한 예술을 주제로 해마다 4번 열리고 어린이 뮤지컬은 2,000명 넘는 시민이 찾을 정도로 호응도 뜨겁습니다. 거의 매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세대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음악회는 가정의 달인 5월 어린이 뮤지컬을 주제로 이천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구장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각종 산불까지 다양한 재난이 있었습니다. 재난대책 수립부터 대응까지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재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올해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힘쓰고 있는 정책이 어떤 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재난은 다종다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후 위기와 관련된 그 재난 대응, 여기에 좀 관심을 저희가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사고가 나면 많은 국민들의 그 충격을 주고 있는 그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예. 아마 이제 그 기후 위기 하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돼 있죠. 그렇죠. 기후 위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강수 일수는 줄고 있는 데 비해서 강수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비가 내리면 집중해서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 어떤 특정 지역에 몰아서 내리기 때문에 예. 피해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을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은 산사태, 그다음에 지하 공간 침수, 그다음에 하천 범람 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책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부분도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어린이 안전정책 볼게요. 이 부분 특히나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데 통학로에서 사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대책이 뭔가 없을까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또 저희가 가장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민들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그 어린이 이용 시설의 종사자들의 공통된 답변이 뭐냐면 이거는 교통사고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위험한 시설 장소는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인도하고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그 통학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통학로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 통학로 자체가 확보가 안 된 경우가 제일 큰 문제죠. 맞습니다.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을 해서 통학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교행을 하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통학로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 통행으로 지정을 해서 한쪽에 보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대에는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횡단보도 건널 때 아이들이 이제 급하게 뛰어가다 보면 사고가 나는데 이때는 저희가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저희가 장치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폭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이 스스로 내가 이런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교육과 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500개 교를 상대로 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데 점차 더 늘려갈 계획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집중호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풍수의 대응도 지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 문자, 방송, 선제적 알림을 제공해 왔고 관련해서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풍수해 관련해서 지난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엘니뇨 현상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강수의 특성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인명피해를 제로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건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초동대처입니다. 먼저 순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험 징후를 빨리 감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위험 징후가 감지가 됐을 때 빨리 예경보를 날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대피하는 겁니다. 이 3단계가 현장에서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험 징후 빨리 감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기관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를 굉장히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지난해 있었는데 오송에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첫째는 그 자동 차단기 설치 왜 안 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거의 다 자동 차단기 금년 내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통제 기준이라는 게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발목 높이인 15cm 이상이 되면은 통제하도록 하는 그 기준이 곧 만들어진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재난 관리를 하면서 가장 느낀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직접 그 현장에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즉시 판단해서 조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4인 1조로 각 지하차도마다 비상시에는 상시 배치가 돼서 모니터링하고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 문제는 저는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인명 피해나 이거는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 봄철에 산불이 또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한 1년에 한 567건 정도 산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65%가 이 사람 부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3월 중 또 4월 중 이 봄철에 산불이 3분의 2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예.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고 지금 당장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산불입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영농 부산물 그 소각행위 아니면 입산자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예. 이제 그 하는 그 불과 관련된 어떤 그런 활동들이 주 이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예.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각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안전관리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아는 게 재난관리의 기본입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현장 나가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장 자주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일상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뭐가 위험 요소인지를 보고 즉각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국민 여러분께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가 예를 들면 소방이나 경찰이나 지자체가 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예.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걸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납니다. 내가 제 1차 대응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내가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안전 디데일돌이라는 그 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난 유형에 따른 국민 행동 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훈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재난 안전 그 한국 훈련 예.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거를 저희 안전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이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을 최대한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